3편 이방인 해석 마지막 회. 이방인에 나타난 죽음의 미학적 기능. 죽음은 이방인의 가장 뚜렷한 주제인 동시의 형식이다. 즉, 죽음은 작품 전체에 일관성, 통일성을 부여한다. 세 가지 죽음이 전략적 지점에 배치되어 소설 형식의 기둥이 되고 있다. 즉, 죽음은 소설의 처음 한가운데 끝에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 메르소가 죽음과 만나는 세 가지 방식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장례식으로 시작된 소설은 사형 선고를 받은 메르소의 죽음에 대한 명상으로 마감된다. 사형 선고라는 무자비한 메커니즘이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는 사형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들과 기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본다. 신문들은 흔히 사회에 대하여 지고 있는 부채를 운운한다. 신문에 의하면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상상력에 호소하지 못한다. 이 말은 초기 산문집 안과 겉에서 사형이란 무엇보다 목이 잘린다는 사실임을 우회하지 않고 직시하려는 태도를 상기시킨다. 사형 집행을 구경 갔던 아버지가 돌아와 토하는 일화는 곧바로 단두대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어진다. 단두대로 올라간다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라는 식의 방향으로 상상력이 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도 메카닉한 것이 모든 것을 짓눌러버린다. 그저 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대단히 정확하게 목숨이 슬쩍 끊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에 나타난 세 가지 죽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자연사. 오늘 어머니가 죽었다. 이방인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 자연사의 소식은 전보의 형식을 빌려 소설 속으로 들어온다. 어머니는 양로원에서 사망했으므로 그 죽음은 소설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마치 소설의 끝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메르소의 실제적인 죽음, 즉 사형 집행은 소설 밖에서 이루어지듯이 메르소는 소설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뿐 아직 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은 미래형인 자형 집행을 받는 날에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맞아 주기를 바라는 사형수의 희망으로 소설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통념상 큰 슬픔을 자아낼 것 같은 어머니의 죽음은 화자인 메르소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지 않다. 적어도 화자인 메르소는 자신의 슬픔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다만 사장에게 휴가를 청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 버스를 타고 멀리 가서 치러야 하는 번거로운 일, 밤샘, 장례식 등 귀찮은 절차에 불과하다. 어머니를 매장하는 날 그는 이렇게까지 말한다.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야외에 나와 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 일만 없었다면 산책하기에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살인. 메르소가 바닷가에서 아랍인을 죽인다. 체포된 뒤의 신문과 재판 과정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 살인에는 아예 피해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사실상의 피해자는 당시의 피식민인 아랍인이다. 그런데 재판정에는 심지어 방청석에서마저도 아랍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순전히 백인들 뿐이다. 많은 증인들이 실명으로 불려 나오지만 정작 피해자인 아랍인은 끝내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다.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싶을 뿐 피해자 자신에 대해서는 재판장, 검사, 변호사, 방청객 그 누구도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는다. 살해당한 아랍인은 메르소가 체포당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이는 메르소를 감옥과 법정으로 보내기 위한 살인일 뿐이다. 이 점을 근거로 이방인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가하는 비평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법정의 재판관, 검사, 변호사에게는 피고인 메르소 역시 실질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법정은 유희가 벌어지는 일종의 연극 무대다. 법정으로 대표되는 공식적 사회의 연극적인 참모습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셋째, 사형. 법정은 재판을 통해 피고에게 죽음을 가하는 판결을 내린다. 이것은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타자에게 의도적으로 가하는 죽음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법정은 사형 선고를 내렸을 뿐 사형 집행은 소설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설 속에서 사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소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오직 살인뿐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직 실행되지 않은 이 죽음, 즉 사형의 전망이 소설 속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가장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소설에서 지대한 관심의 대상은
과거의 죽음이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죽음이고 남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라는 증거다. 따라서 죽음은 사실상 소설의 참다운 내용이기에 앞서 소설의 구조를 드러내는 테두리, 표적, 경계선으로서 소설의 형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은 소설의 윤곽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소설의 처음, 중간, 끝이라는 가장 전략적인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죽음은 소설의 1부와 2부의 출발과 결말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설의 형식은 1부가 어머니의 죽음에서 살인으로 2부가 살인에서 사형으로 시작되고 마감된다. 이처럼 소설은 죽음에 의하여 내적 균형을 얻고 그 1부와 2부는 서로 대칭 관계 속에 놓인다. 카미는 행복한 죽음지필의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적게 말하면서 내적인 광채가 제한되지 않은 채 요약되는 암시의 형식과 톤을 찾아낸 것이다. 죽음들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묘사, 서술되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텍스트의 구체적인 표현들을 바탕으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어머니의 죽음은 겉보기와 달리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메르소의 죄의식을 유발한다. 즉, 그는 어머니의 죽음의 그늘 밑에서 살아간다. 소설의 일부는 죽음이 던지는 암시적인 영향들로 점철되어 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하여 메르소에게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달라진 그의 시선이 모든 대상들을 변모시킨다. 그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낯설고 이상한 곳으로 변한다. 이른바 낯설게 하기의 작용이 여러 곳에서 작용된다. 1장의 장례식은 어떠한가? 그것은 어렴풋하게 용해되어 끈적거리는 세계로 메르소에게 일종의 환각 상태를 연출해 보인다. 그가 장례 행렬의 뒤를 따를 때 견딜 수 없이 쏟아지는 햇빛의 영향, 즉 일종의 액화 현상과 검은색이 그러하다. 녹아서 갈라 터진 아스팔트, 콜타르의 번쩍거리는 살, 검은 반죽으로 이겨서 만든 것 같은 마부의 모자 등 온통 검은색이 주조를 이룬다. 갈라진 아스팔트에 끈적거리는 검은 빛깔, 사람들이 걸친 상복의 흐릿한 검은 빛깔, 니스 칠한 연구차의 검은 빛깔 등 단조롭기만 한 흑백 톤으로 돌변한 장례식 풍경 때문에 메르소는 어리둥절해한다. 한편 어머니의 시선을 지키며 밤샘을 하는 영안실의 모습은 악몽 속의 장면을 연상시킨다. 노인들이 밤샘을 위하여 실내로 들어올 때의 침묵, 그러나 눈이 아플 정도로 뚜렷이 드러나 보이는 모서리 하나하나, 그리고 눈부신 빛은 그 장소를 짓누르는 침묵을 더욱 공격적이고 기괴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 아무 말 없이 그 눈부신 빛 속을 슬며시 들어온 노인들은 악몽이나 환각 속의 인물들인 양.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들의 눈은 보이지도 않고 다만 온통 주름 살투성이인 얼굴 한가운데 광채 없는 빛만 보였다. 그들은 모두 문지기를 둘러싸고 나와 마주 앉아서 고개를 꾸벅거리고만 있다. 그 이전에 이미 양로원 마당을 가로지를 때 메르소는 노인들의 떠드는 소리가 앵무새들이 나직하게 제잘거리는 소리 같다라고 느낀다. 거기다가 페레스 영감의 그로테스크한 모습은 또 어떠한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우스꽝스럽다. 검은 점들이 박힌 코 밑에서 입술이 떨리고 상당히 가느다란 흰 머리털 밑으로 축 처지고 귓바퀴가 야릇하게 말린 흉한 귀를 가진 그는 장례 행렬을 따르다가 결국 꼭두각시가 해체되어 쓰러지듯 기절해버린다. 이런 모든 것은 부지불식간의 메르소에게 일종의 죄의식을 자극한다. 죽음의 고통을 마음속에서 억압하듯 말수가 적은 그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묘사를 통해 암시할 뿐이다. 2장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항구의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마리와 만났지만 함께 집으로 온 그녀가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고 나자 메르소는 발코니에서 밖을 내다보며 무료하게 오후를 보낸다. 그는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서야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었나를 깨닫는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는 습관, 무심함, 일상생활이 지배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막연한 죄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 겉보기에는 무심한 듯한 그의 생활은 이제부터 그 죄의식 속에서 살인 장면까지 이어진다. 우선 마리와 자고 난 뒤 처음 찾아든 생각은 무엇이었던가? 그는 여느 때처럼 셀레스틴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한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식당 사람들이 질문을 할 텐데 나는 그게 싫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코 어머니의 죽음에 무심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
어머니가 양로원으로 간 것이 이미 3년 전인데도 이제 아파트가 그에게는 너무 커 보인다. 그의 의식에는 여전히 장례식 날의 내면적 충격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것이다.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거리의 풍경이 어제의 영안실. 그 눈부신 빛이나 얼떨떨했던 그 느낌을 되살려 놓는다. 가로등은 젖은 도로를 비추고 전차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빛나는 머리털, 웃음을 띤 얼굴 혹은 은팔찌 위에 불빛을 던지는 것이었다. 3장에서 5장까지도 여전히 어머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환기된다. 사무실 근무로 복귀한 3장은 메르소와 4장의 대화로 시작된다. 4장이 어머니의 나이를 묻자 그는 한 60쯤 되었다고 어물어물 대답한다. 이것은 심리적인 거리낌의 암시가 아닐까? 2장에는 같은 거주지 안의 파트너를 상실한 세 남자들이 동시에 등장한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메르소는 어머니를 잃었고 레몽의 모르긴 정부는 그를 버리고 집을 나갔고 살라마니 영감은 개를 잃었다. 개는 그의 아내가 죽은 뒤 고독해서 키운 이를테면 아내의 대용이다. 살라마 노는 개에 대하여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함으로써 메르소와 어머니의 관계를 상기시키고 메르소가 상을 당했다고 하자. 레몽은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라고 충고한다. 그들 세 인물은 각기 비슷한 상실의 영향권 속에 있다. 일부 4장의 살라마노와 개는 보다 직접적으로 죽은 어머니를 상기시킨다. 2장은 개를 잃은 영감이 옆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며 메르소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장면으로 마감된다. 그의 침대가 삐걱거렸다. 그러고는 벽을 통해서 들려오는 괴상한 소리로 나는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어머니의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 까닭 모를 어머니 생각이야말로 심리적 암시가 아니겠는가. 5장에서는 자동인형 같은 키 작은 여자 살라마니 등이 환각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메르소는 식당에서 자동인형 같은 이상한 여자와 합석한다. 이 에피소드 직후에 그는 아내가 죽자 외로워서 개를 얻어 키우는 살라마노의 하소연이 이어진다. 이 에피소드는 사실상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암시로 연결된다. 개의 진짜 병은 노쇠병인데 노쇠병은 고칠 도리가 없다라고 살라마노는 말하는 것이다. 자연사의 암시다. 그 말에 이어 영감은 그리고 어머니가 그 개를 몹시 귀여워했다고 말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가엾은 자당님이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죽은 뒤 필시네가 매우 상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말했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과묵한 화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외적 정황을 자신의 심경이 반사되는 거울로 만든다. 결론적으로 메르소의 의식의 내용이 어떤 것이건 암시적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메르소에게 어머니는 결코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을 정독해보면 우리는 화자 메르소의 무관심한 듯한 어조의 진술이 암암리의 어머니의 죽음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살인 1부 6장 2장은 세 가지 죽음의 장들 1부 1장 장례식, 1부 6장 살인, 2부 5장 사형선 고중에서 죽음이 현실적인 사건으로 서술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이하게도 죽음 그 자체는 가장 짧게 언급된 장이다. 살인은 그저 내 방의 총소리,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4번의 짧은 노크 소리에 불과하다. 이 죽음은 소설의 1부와 2부 사이의 대칭 관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라는 점에서는 다른 두 가지 죽음과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두 죽음과 다르다. 우리는 재판 과정이나 감옥에 갇힌 메르소의 의식 속에서 살해당한 아랍인이다. 그의 가족들은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의 전 공간을 굽어보는 듯한 화자의 시야 속에서 이 아랍인은 충분한 인격체로 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는 빠른 어조로 나의 가해행위를 변호하고 나서 그도 역시 나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때 변호사가 왜 상대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빠른 어조로만 지나쳐버렸는지, 왜 메르소의 행동이 그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 방위였다고 충분히 항변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알제는 프랑스 식민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타자인 아랍인을 우연히 살해하게 된 백인 메르소에 대하여 사형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내린 것도 당시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이 소설에서 이야기의 핵심이 아랍인의 살해라고 한다면 과연 르네 지라르처럼 소설의 구조적인 결함을 문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살인사건으로 마감되는 2장의 서술을 좀 더 현미경적으로 읽어보자.
그날 아침에 바닷가로 떠나기 위하여 찾아온 마리는 메르소에게 초상 치르는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두 번째인 죽음살인의 장은 초상이라는 표현으로 게시된다. 의미심장한 은유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소설의 한복판에 배치된 이 장은 소설의 1부 1장부터 5장까지에서 보았던 것처럼 열기에 용해 액화되어 가던 사물들이 견고하고 공격적인 광물질의 세계로 표변하는 장이다. 소설 전체의 건조한 문체에 이어 돌연 많은 은유적 표현들이 쏟아져 등장하는 것도 이 장이다. 그 중심에 공격적인 태양이 있다. 정오가 지난 바닷가의 태양은 어머니의 장례식 때처럼 사물을 액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고 모든 물질을 쇠붙이로 변화시킨다. 바다는 칼이 되고 모래는 강철이 되고 행동은 살인이 된다. 이날 아침 화자 메르소는 시작부터 길에 나서자 뜨거운 햇볕에 딱이라도 맞은 느낌이라는 뜻밖의 의미심장한 은유를 동원한다. 이는 장차 해변 장면의 공격성을 예고한다. 이 장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면 햇빛을 반사하는 모래, 쇠붙이, 칼, 사금팔이, 권총 모두가 광물의 공격성을 드러낸다. 공격성은 사실 어머니 장례식과 해변 장면에 공통된 것이다. 그것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다라고 메르소는 말한다. 이 말은 이날의 상황을 어머니의 죽음과 등식관계로 정리하는 발언이다. 다시 말해서 살인은 어머니의 죽음의 메아리이며 귀결인 동시에 이제 다가올 죽음이 제3의 죽음, 즉 사형 선고의 예고요 전조라는 의미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면 살인은 1부와 2부의 통로나 연결고리로 기능한다는 뜻이 된다. 죽음 1어머니의 죽음 마이너스 처음이 소설의 1부 전체에 어두운 죄의식의 그림자를 던지듯 메르소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죽음 3, 4형 마이너스 끝은 또한 소설의 2부 전체 재판과 사형 선고와 죽음에 대한 성찰의 숙명적인 그림자를 던진다. 결론적으로 비록 죽음 두 살인가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원인이기는 하지만 피고 메르소에게 보다 깊은 영향과 흔적을 남기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죽음 1어머니의 자연사과 죽음 3메르소의 사형인 것이다. 살인사건은 소설의 중심에 배치되어 미래에 다가올 죽음, 즉 사형 집행이 던지는 어두운 그림자와 어머니의 죽음이 들이우는 죄의식의 그림자가 서로 만나는 교차점에 불과하다. 소설 전체 구조에 있어서 살인사건의 효율적 기능은 바로 여기에 있다. 죽음 2살 있는 죽음 1어머니의 죽음에서 죽음 3, 4형으로 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주인공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잠시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아랍인의 죽음이 완전히 관심에서 지워진 듯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살인 행위는 오직 살인자와만 관련이 있고 피해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불법 행위에 불과해 보인다. 핵심은 화자요 주인공인 메르소이지 타자인 아랍인이 아닌 것이다. 사결론. 아무도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고뇌를 씻어주고 희망을 가시게 해주었다는 듯 신호들과 별들이 가득한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의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가 그렇게도 나와 닮아서 마침내는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덜 외롭게 느껴지도록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소설 마지막 문단의 인용이다. 인간은 모두 다 사형수다. 삶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확신이 인간을 사형수로 만들어 놓는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사형수는 죽음과 정대면함으로써 비로소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죽음은 삶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어두운 배경이며 거울이다. 삶과 죽음은 표리 관계를 맺고 있다. 필연적인 죽음의 운명 때문에 삶은 의미가 없으므로 자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정된 삶을 더욱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이 소설의 참다운 주제는 삶의 찬가, 행복의 찬가다. 세계가 그렇게도 나와 닮아서 마침내는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이 비극적인 소설의 진정한 결론이다. 여기까지 이방인의 해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